자, 지금부터 민사특별법에 관한 문제를요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민사특별법은요 이번에는 주택임대차가 두 문제가 나왔죠. 아마 내년에는요 부동산 실명법이 반드시 두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두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에 각각 한 문제씩 나왔죠.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그 다음에 1번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 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요,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이고 을이요, 이걸 병을 전대차를 줬죠. 이걸 전차인이죠. 그럼 전차인이 직접 점유잖아요. 임차인이 간접 점유잖아요. 임대인이 또 간접 점유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간접 점유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차인이 여기 와서 전입신고를 하죠. 5월 1일 전입신고하면 임차인은 전대차를 줬으니까 전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출신고를 하면 일단 대항력은 소멸하지만 전차인의 전입신고를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봐주죠. 그래서 임차인한테 5월 2일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직접 점유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은 간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기로 한다. 이게 바로 전차인이죠. 전차인의 점유를 매기로 임차주택을 간접 점유한다. 전대차를 했다 이 말이죠. 대항 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요 보면 임차인한테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중요한 것은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차인이 전입신고해야 돼. 전차인이 인도받았는데 전입신고는 임차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2번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자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하죠. 그럼 우리 판례가 뭐랬냐? 임차인의 대항력권과 전세권 항상 등기라니까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권을 상실한 경우, 즉 무슨 말이냐? 임차인이 이런 것이죠. 임차인이 불안한 거예요. 임차인이요. 그러니까 다시 임차인이요 전세권 등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입 신고를 하고 있다가 전세권 등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 임차인이요 전출을 한 거예요. 전출 신고를 했어요. 이사를 단대로 전출 신고했단 말이죠. 그래도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자, 즉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없죠. 그런데요 전세권자로서의 대항력은 뭐죠? 대항력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 대항 요건을 상실하죠. 그러면 당연히요 전출했다 이 말이죠. 임대차 보호법상, 즉 임차권의 대항력은 상실하지만 뭐는 남아있다? 전세권은 살아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임차권과 전세권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3번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틀렸죠. 이것은 뭐냐면요, 이 갑이요 2월 1일 전입 신고가 되어 있고 여기서 등기가 되어 있죠. 2월 1일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이요 을하고요 5월 1일 날 매매를 하죠. 매매를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매수인이죠. 그런데 이 갑이요 여기서 5월 1일 날요 다시 병하고요 을하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요 이 임차인이 매도인이요 계속 여기서 거주하죠. 누구로서? 임차인으로서. 이것을 말한다. 맨 처음에는 전입신고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소유자죠. 소유자로서 점유했는데 임차인으로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죠. 이것을 점유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개정이 중요한 거 어디죠? 선의취득이죠. 선의취득에서는 점유개정에 의해서 선의취득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요 등기를 언제 했냐? 등기는 을한테요, 매수인한테 등기는 여기서 10월 1일 날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등기가 지금 임차인한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공시 기능이죠. 전입신고라는 것은 뭐냐? 공시적 기능이 있죠. 그 공시적 기능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간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3자한테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이 갑이 임차인으로서 거주했다고 인정이 될 때 전입신고를 우리가 등기와 같은 효력으로 인정을 해서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요 갑이요 자기 집에서 등기가 돼가지고 자기가 소유자였는데 지금도 계속 집을 팔았는데 5월 1일 날이요 5월 1일 날 매매를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그 갑이 거기에 살고 있고 등기도 지금 10월 1일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갑한테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임차인한테요.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은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요? 여기 10월 1일 이전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 10월 1일이니까 10월 2일 0시부터 이 갑에게요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틀린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 말이고요. 4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 길 오전 0시죠. 5번요.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죠. 가족과 함께, 이게 중요하죠. 가족과 함께 거주 점유를 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준 채, 가족의 주민등록, 우리는 전입신고는요 우리가 가족의 전입신고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등록은 그대로 준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겼다 할지라도 대항력이 상실한다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상실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고요. 이것은 이미 우리 기출문제 이미 나왔던 문제이죠. 자, 76번은요 주임법상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이죠. 뭐 이번에는요 누구나 다 나온다고 다 100% 예상했던 문제이죠. 자, 임대차간이 끝나기요 6개월에서 몇 개월이죠? 2개월이죠. 1개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2개월 전까지 기간에 행사해야 되죠. 몇 번요? 딱 한 번만 행사하는 거죠. 한 번만. 알겠죠? 자,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여러 번이 아니고 방금 얘기했죠. 한 번, 1회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했죠. 동의 없이 전대하죠. 동의 없는 전대차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때는요 동의 없이 전대를 하게 되면요 그때는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해지할 수 있으니까요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거절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동의 없는 전대차인 경우는. 그러니까 당연히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 요구를 임대인은 갱신 요구로 말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하지 못한다 틀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옳은 것을 골라야 되죠. 그러니까 기억이 되는 것이고요 니은하고 디귿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거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77번이죠. 자, 이게 이제 그러면요 약간 이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보시죠. 문제가 되는 것인데 여기요 77번 갑은 2021년 2월 1일 서울시에서 위치한 을소유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5억에다가 올차임 500이죠. 올차임 500이면 어떻게 돼요? 500 곱하기 1분의 100이죠. 1분의 100을 곱하면 이것은 얼마죠? 5억이 되죠. 5억에다가 여기 5억이죠.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죠? 10억이죠. 그러면 10억이 되면 어떻게 돼요? 9억 원을 서울시에서 초과했네요. 그러면 첫 번째요. 초과하는 경우는 원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죠. 그런데 적용되는 것들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죠. 먼저 대항력이 인정되고요. 대항력.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우선 변제하고요. 최우선 변제는 인정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권리금이 인정이 되죠. 세 번째는요 3기 연체일 때 해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갱신 요구죠.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몇 년요? 10년은 그 10년에 한해서 갱신 요건이 인정되죠. 이것을요 이런 것들이 초과되는 경우도 인정되고요 인정되지 않는 거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고 존속기간 인정되지 않고 임차권 등기 명령 인정되지 않고 차임 증감 청구권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보면 위 계약액은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했나요? 이건요 확정일자 부여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우선 변제권 경매나 공매가 됐을 때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관한 규정이잖아요. 여기 보면 대항력은 인정되지만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용된다 그러면 틀렸죠. 2번은요 2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2번이요. 자, 그럼요 여러분요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요 자 76번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요 갱신 요구권 있죠. 갱신 요구는 상가나 주택이나 똑같은데 딱 하나만 틀리죠. 주택에는 임대인이나 또는요 직계 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딱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하고 그다음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갱신 거절 요구권이 규정이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하나만 틀리고.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임대인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말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거절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해. 그런데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갱신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요, 임대인은 여기요, 여기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죠. 갱신을 요구한단 말이죠. 갱신 요구권 이렇게.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요 거절을 못해요. 거절을 못해. 이게 이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이 갱신을 거절 못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요 77번 한번 보셔요. 여기 보면 니은을 보세요. 주택임대차죠. 갑이 임차 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여기요 여기 아니고요 76번을 한번 보죠. 여기 보면 디귿 보시 보면 76번이에요. 여기 또 갱신 요구권이잖아요. 똑같이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를 하죠. 전대. 그러면 전대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해.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거절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거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거절권의 행사는요 내가 의사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절권도 뭐죠? 그것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 행위이지만 민법상의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77번은요 지금 이것은 이제 어느 학생이요 밴드에다가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요 이재기에 대해서 될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글을 올려놔가지고요. 지금 보면 니은을 보면 갑이 임차 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하죠. 우리가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가 어떡하죠? 이때는요 임차인은 당연히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겠죠. 갱신을 요구하면은 일단 임대인은요 거절을 못하죠.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죠. 이 정당한 이유가 중과실로 파손이죠. 중과실로 파손을 하잖아요. 중과실로 파손을 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죠. 즉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를 하겠지만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맞으려면 지금 여기처럼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죠. 우리가 당연히 내가 여러분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를 해도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알겠죠? 그러면 임대인이 뭐라고 한다? 3기를 연체했으니, 과거에 3기를 연체한 사실이 있으니 나는 갱신을 해줄 수 없으니 당신 나가세요 할 수도 있고, 갱신을요 거절할 수 있고, 또 그대로 받아줘서 그러면 다음부터는 월세에 체납하지 말고 잘 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인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보시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지금 여러분요 여기 보면 여기요 지금 상가죠. 여기 보면 중과실로 파손했죠. 중과실로 파손했단 말이죠. 그래도 임차인은 뭐다? 여기 임차인이죠. 갑이.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을 요구했는데 임차인이 지금 중대한 과실을 파손했으니 임대인은 갱신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도 있고 거절하지 않고 갱신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임차인만 물어봤기 때문에 임차인은 중대한 과실을 파손하든 경과실을 파손하든 당연히 갱신을 요구할 수 있죠. 알죠? 이것은 우리 시험이요 19회 때하고 20회하고 23회 때 연속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그때도 보면 항상 뭐라고 나왔냐면 임차인이 경과실을 파손할 때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즉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느냐, 거절할 수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느냐, 원래는 갱신 거절 못하는데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임차인의 것만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하죠. 갱신을 요구는 하는데 뭐죠?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는 임대인은 싫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권리하고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다르잖아요. 당연히 임차인은 갱신을 10년의 범위 안에서 갱신을 요구를 하겠죠. 자신의 권리니까. 설령 중대한 과실을 파손했든 동의 없이 전대차를 했든, 그러면 동의 없는 전대차는 임대인이 해지를 청구해야 그 다음에 해지 청구권 행사를 해야만이 해지가 되지, 동의 없이 전대차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해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임대인은 해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임대인이 해지를 했다는 것은 갱신을 거절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임대인이 해지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여기 우리가 중대한 과실을 파손했다, 이런 경우는 임차 1은 갱신을 요구는 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이것은요, 여러분요, 잘못된 지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갱신 요구를, 만약 이렇게 하면 맞겠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냐? 여러분, 임차인은 자기가 잘못이 있든 없든 언제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알겠죠? 그래서 갱신 요구권이 있으니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10년의 범위 안에서.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이건 10조 제1항은 뭐냐면, 10조 1항의 제-각호는 임차인이 10년의 범위 안에서 갱신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갱신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임차인은 10년간 기간을 보장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언제나 10년 동안 임차인이 무조건 갱신을 요구할 10년간 기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잘못됐을 때는 8가지 있죠. 그래서 임대차는 9개죠. 이러한 그 9개 항목 중에서 하나도 해당된다고 하면 임대인은 거절을 할 수 있고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알죠? 상가는 8가지, 임대차는 9가지잖아요. 그래서 내보낼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갱신 자체는 뭐 할 수 있으나, 요구할 수 있으나, 알겠죠?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처음부터 갱신을 요구를 못한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거절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문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법조문요, 이러이러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그래야지. 그러면 임대인은요, 거기에 따라서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이런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것 빼고는 무조건 갱신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갱신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니은은요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 갑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지금 의뢰 소유죠. 의뢰 소유고, 그러니까 갑이 임차인이죠. 그런데 나중에 집주인이요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럼 원래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요 인도로 받고 사업자 등록을 했네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거잖아요.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요, 이익이 연체죠. 그런 상태에서 임대인의 지위가 바뀌었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그러면 승계하는데요, 이미 갑하고 을 사이에 있는 차임이 이익이 연체가 됐잖아요. 이 이익이 연체에 대해서, 이 차임 연체에 대해서는 을과 병 사이에 채권 양도 양수라든가 채무 인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병에게 양도되지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익에 관한 차임은 을이 갑에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을에게 지급해야 된다, 연체 차임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채권 양도 양수 절차라든가 채무 인수 절차를 거쳤다 한다면 당연히요, 을은요, 갑은요, 병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한 번만 더, 1기만 더 연체하면 3기가 돼서 나가갈 수가 있겠죠. 비록 2기를 연체했는데 다시 소유자가 바뀐 상태에서 다시 2기를 연체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차를 해지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채권 양도 양수 절차나 채무 인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그래서 차임 연체된 차임은 병에게 당연히 기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병은요, 누구에게, 아니 을은요, 을에게, 갑은 을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을이 임대인이고 갑이 임차인이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갑은 임대인 을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병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한다, 디귿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돼야 되는데요, 정답은 없고요. 아마 문제의 정답은요 3번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3번으로 쓰신 분들은 일단 맞겠죠. 알겠죠? 그래서 다시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은요, 하게 돼서 받아들여진다면 니은 디귿이 되기 때문에, 니은 디귿이라는 말이 지금 없잖아요, 여기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정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죠? 만약 여기서 니은 디귿이 어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디귿으로 시험 문제가 정답이 발표가 됐는데, 산업인력공단에서요, 만약에 여기서 니은 디귿이 있다, 그럼 니은 디귿이 있으면 그것도 정답이 되죠. 복수 정답이 돼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니은 디귿이 없기 때문에요,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77번은요 전부 정답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의제기서를 써가지고요, 합격닷컴에요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의제기를 할 때 산업인력공단에 그것을 파가지고 이의제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78번은요, 1번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가등기, 담보가등기 권리는요, 말소 기준 권리예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경락에 의해서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2번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가등기의 원인 증서의 매매 예약서상의 매매 대금 한도로 제한된다 그랬나요? 우리가요, 이 가등기에서 피담보 채권은요, 우리가 경매가 되면은 법원은 가등기 권리자한테 채권 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채권에서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그다음에 부수적 채권을 다 포함해요. 알죠? 부수적 채권도 다 포함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상에 매매 대금 한도로 제한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그러면 안 되죠. 왜? 청산 절차는 강행 규정이라고 몇 번 얘기했죠?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해도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알죠? 자, 4번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 이게요 작년에 또 나왔었죠. 그래서 한번 이의제기에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다시 또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판례에 따른다고 그랬죠. 판례에 따르니까 판례는 우리가 손익보존적 가등기하고 담보가등기를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한다 이렇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등기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담보가등기하고 손익보존적 가등기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구분해서 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부에 그대로 기록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판례는 아직도 바뀐 게 없으니까 판례는 아직도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등기 담보 부동산의 예약 당시 예약 당시하고 열명 담보권 실행 당시하고 다른 말이라고 몇 번 얘기했죠.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 채무액에 미달하죠. 미달. 이런 경우는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할 필요가 없죠. 왜요? 이때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가담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요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자, 79번요. 가본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울소유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병과 X부동산 매수에 관한 명의상 약정을 체결했다. 그에 따라 2021년 5월 병은 을과 X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고 갑의 자금으로 그랬네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여기서 이제 보면 이걸 계약 명의 신탁인데요. 지금 갑이죠. 갑을 우리는 신탁자라고 하고요. 여기서 지금 병은 그렇죠. 병은요 수탁자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 을이죠. 을을 뭐란다? 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갑하고 병하고 명의신탁이죠. 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무효인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수탁자가 뭐가 된다? 매수인이 돼가지고요 을하고 계약을 체결하죠. 이 계약은 별 말이 없으면 유효이죠. 그래서 매도인이 선이이냐 악이이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갑과 병 간에 명의신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을이 병하고 계약 체결 당시 알고 했느냐 악이, 계약 체결 당시 모르고 했느냐 선이. 그래서 선이하고 악이는 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선인 경우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하죠. 그럼 매수인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요. 매수인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악의가 된다? 악의가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 병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죠. 등기는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요?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소유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때 병은 등기가 무효니까요 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 소유자인데요, 자기는 매매계약을 하고 병한테 매매 등을 받았는데 병 등기가 무효가 돼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복귀가 됐죠. 이것을 대금 반환 의무가 있죠. 대금 반환 의무,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동시이행 관계. 그런데 이건 계약일 때 문제이고요. 만약 이것이 경매이다,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요 매도인 을에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수탁자 병이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여기는 뭐냐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그랬으니까 매매에 관한 것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겠죠. 구조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매냐 또는 경매냐. 그런데 이거 해지는 안 되죠. 해지 안 되니까 갑은 병한테요, 갑은 병에게요 뭘 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하지 못하죠. 뭐를 청구한다? 매수자금, 매매 대금이죠. 매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매매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뭐는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은요, 권리금, 보증금, 매매 대금은 유치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때 이걸 계약 명시상인데, 이 계약 명시상에서는 병만 오로지 소유자죠. 갑은 소유자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병에게 이 부동산을 처분한 대가를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갑이 병에게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런데요, 병이 갑에게 하는 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병이 갑에게 여기서 매수자금을 뭐를 해야 돼요? 반환해야 되죠. 반환해야죠. 왜? 남의 돈을 샀으니까. 만약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또 뭐가 있죠?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으로부터 받은 취득세가 있다. 이것도 뭐를 해야 된다? 취득세도 반환해야죠. 갑으로부터 받은 취득세. 왜냐하면 갑이 부탁해서 집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취득세도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반환해야 되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지금 병이요, 이걸 반환하려고 했더니 이 매수자금이나 취득세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해요? 그냥 이 건물을 가져가라 할 수 있죠. 이것을 뭐란다? 대물변제죠. 대물변제. 대신 물건으로 그냥 나 돈 없으니까 너가 사달라고 했으니 이 물건 가지고 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물변제도 유효이다. 그래서 병이 갑에게 하는 것, 즉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하는 것은 유효이지만, 신탁자가 자기가 소유자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수탁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계약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한번 볼까요? 1번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2번 의리 매매계약 체결 당시, 여기 중요해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명의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악이죠. 악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병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의리 소유자가 되죠. 병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수탁자인 병은 등기를 말소해 줘야 되고, 매도인인 을은 대금을 반환해야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3번 의리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 여기 지금 또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계속 나오죠. 명의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 선이죠. 선이 몰랐다 그러면 무조건 수탁자, 선이면 수탁자가 무조건 소유자가 돼. 그 후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도 여전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 이번에요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몇 번 나와가지고요 계속 나온다고 몇 번 얘기했던, 강조했던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이것은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선이냐 악이냐, 매도인의 선의 악의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이 말이죠.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체결 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죠. 체결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주 중요하죠. 자, 4번 병이 누구죠? 여기 수탁자죠.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런데 갑은 을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이죠. 매수자금을 부당대우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데, 매수자금을 주지 않는다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병은 그랬죠. 유효한 취득한 병이 명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갑 앞으로 등기를 했다. 이런 봐봐요. 갑이 병한테,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명삭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병이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대물변제에 의해서 변제로 해서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 말이죠. 명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 대물변제 계약에 의해서, 알겠죠?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갑 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마쳤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누구한테 하는 것? 매수인인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하는 것, 이것은 유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대물변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유효이다. 이것은 5번의 지문은, 그것은요 우리 시험에도 한번 또 나왔죠. 이건 물론 이거 좀 더 지문이 길게 나왔을 뿐이지, 똑같은 지문이 우리 기출문제 지문에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요 3번 지문만 이번에 우리가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은 다 이미 우리 기출문제 다 나왔던 지문들이죠. 이렇게 몇 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최근에 나왔던 국가고시에 나왔던 지문들이요 이렇게 요소에 다 있는데, 올해는 참 신기하게 그런 것들을 정답으로 잘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으로 잘 하진 않고 비껴갔는데, 처음 보는 지문들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헷갈리니까 문제가 좀 더 난이도가 있고 어렵게 느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요 최근에 나왔던
국가고시 자격 시험에 나온 것 중에서 적어도 5년분에서 6년분 정도는 꼭 풀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80번 마지막 보로 한번 볼까요? 집합 건물이죠. 기억.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구분 행위가 대외적으로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죠. 처음부터 분양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아파트요. 여기서 보면 집합 건축물 대장이란 말은 이미 구분 소유 건물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다세대 주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판례가 뭐라 했다? 이것은 이러한 분양 목적으로 처음부터 건축 신고, 허가가 떨어져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또는 분양 목적에 강구를 한다. 그렇다 한다면 구분 행위가 대외적으로 표시가 됐다. 이런 경우는 건물이 물리적 객관적으로 완공이 되면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가 작성되지 않아서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면은 187조에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듯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선분양 후 시공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몇 동 몇 호씩 딱 정해가지고 우리가 분양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동일하고요. 내가 이미 선분양이니까 분양을 했다는 것은 내가 분양대금을 이미 완납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요. 건물을 단독으로 신축하는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이 신축되어서 완공이 되면은 대장이나 또는요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유권에 취득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죠. 니은 집합 건물 구분 소유권의 특정 승계인이 그리고 등록되지 않는 한 소유권 취득할 수 못한다. 틀렸죠. 니은 집합 건물 구분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 그 구분 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 달리 정념 없는 한 특별 승계인들은 자신의 전 구분 소유자의 어디죠? 공용부분. 우리가요 마지막에 있잖아요. 우리가 토요일 날 아침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7시에서부터 8시 한 20분까지 우리가 특강을 했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요. 시험 보러 갔는 날. 그때도 여기서 이 똑같은 얘기가 나왔죠.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알겠죠? 이런 것은 책임을 지고 전유 부분과 연체료는 책임지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를 지급할 뭐가 있다? 책임이 있고 연체료와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이건요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이거 맞죠?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이것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 공용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요. 제외. 그래서 틀린 것은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맞고요. 기억이 틀리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런 뭐냐면 집합 건물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이 집합 건물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이제 80문제가 이렇게, 40문제가 다 끝났는데 80번까지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본다 한다면, 부동산 실명법에서 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민총부터 이렇게 다시 이제 쭉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 27회부터요. 27, 28, 29, 30, 31, 32. 그래서 한 6년분의 것을요. 다시 한번 5년이나 6년치를 다시 분석을 하면은 대충 33회에는 어떤 시험에 문제가 나올 것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푼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만 보고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에서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올해 지금 이렇게 문제를 쭉 보시면은요. 문제들이 우리가 집합 건물은 계속해서 지금 어디에 나오고 있죠? 대부분 다 법조문 형태하고 기존의 기출문제 지문에서 나오고 있죠. 매년 집합 건물에 관한 판례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지만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로 이제 집합 건물 또 조문도 엄청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문과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에서 나오고 있고요. 가등기 담보도 마찬가지고 법조문 위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는 상가는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다음번에는요 권리금에 관한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주택임대보호법은 내년에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명법이 두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쭉 보시면 우리가 지금 민법 총칙부터요 지금 여기 특별법까지 다 풀어봤지만 기존에 나왔던 국가 고시에 관한 지문들이 상당히 많이요 포함되어 있다. 알겠죠? 그런데 단지 올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답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체감 난이도는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 모르는 지문들이 요소요소에 계속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이제 다른 자격 시험에 나온 것들을 우리 시험에도 하나씩 지문으로 이제 던져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또 이런 것들이 틀린 지문으로
또는요 옳은 질문으로 또 이제 문제를 또 구성할 수 있죠. 정답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이트를 보면은 이제는 공중에서 기출문제만 봐가지고는 합격할 수 없다 이런 뭐 글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까지 봤던 이 80번, 41번부터 80번까지 40문제를 보시면은요, 그래도 80% 정도는요 이미 지금요 우리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문들을 단편적으로 암기하죠. 두 문자 따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문들이 어떤 형태의 지문이고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할 때 좀 더 논리적으로 이거 왜 맞고 왜 틀리고 하는 것을 분석을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요 이것은 기출문제 지문이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80% 이상은 아직도 기출문제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새로운 자격시험에 있었던 다른 해에 비해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자격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출제 경향이 그렇게 될 것이고, 이번에 이제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새로 문제 출제위원들을 새로 초빙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고를 내 가지고, 그래서 각 자격시험마다 요건들을 해가지고 출제위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요 원서를 접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새롭게 뽑았기 때문에요 아마 문제풀이요 올해 32회를 기초로 해가지고 아마 문제가 새로운 유형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들은 앞으로 내년에도요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국가고시 자격시험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볼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공부하시면 선생님들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다른 시험에 무슨 문제가 나왔냐 하는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소리를 질러야 돼. 수험생들은 알겠죠? 자꾸 요구를 해야 돼. 그래서 요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쟁취할 수 있는 건 쟁취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60점을 넘어서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가르치는 것만 무조건 순종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자꾸 선생님들한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자꾸 이해를 시키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이해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단답형의 지문이라든가 두 문자 따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전혀 다른데 지금 문제가 여러분요 단답형으로 암기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나요? 그런데 자꾸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수험생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서로가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2년 3년 걸릴 것을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합격을 못한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강의가 잘못된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현명한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2년 3년 걸릴 것을 1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해안을 여러분 스스로가 갖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이제 33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33회는 여러분 모두 새롭게 응시하고 새롭게 도전하신 분들이 또 계시고 다시 또 도전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가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들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1년 더 화이팅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해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